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총선부터 영수회담까지 떠들썩했던 4월의 마지막 날 4월 30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5분간 첫 영수회담을 가졌습니다. 의료개혁 방향에만 공감대를 이루고 나머지엔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통에 의미를 두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와 야당이 의료개혁에 대체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의료계는 강경한 입장이죠. 서울대 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은 오늘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갑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오늘 확정됩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자, 오늘 모든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 주제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135분. 자, 어제 열린 영수회담 얘기입니다. 자, 당초 계획보다 한 2배 이상 긴 장시간이 걸렸는데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2년 만에 어렵게 영수회담, 협치에 물꼬가 튀었지만 윤 대통령과 어떤 이재명 대표의 어떤 독대와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720일여 만에 성사됐던 영수회담이었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이제 소통의 시작이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요. 근데 예상대로 공동 합의문을 만드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나지의 쟁점 중에 하나였죠. 최대 이슈 중에 하나인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는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문제다. 이 부분은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놔서요. 협치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의대 정원 이슈를 제외한 최상병 특검법이랄지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포함한 나머지 모든 쟁점 현안에서는 좀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을 보여서 향후 전국이 순탄치는 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긴 했는데 어떤 얘기들, 인사부터 주요 의제들 어떤 얘기 오갔는지 잠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잘 계셨어요? 그럼요. 선거 운동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네. 다 이제 건강 좀 회복하셨습니다. 아직 많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비가 온다고 했는 것 같은데 네.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와 우리 이 대표님하고 만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대통령 말씀을 좀 먼저 듣고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아닙니다. 오늘 손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말씀 주시죠. 오늘 수정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 한 700일 걸렸다고. 혹여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거북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야당과 국민들이 가지는 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의 일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일방적인 말씀인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실 거로 또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부터 모두 발언 마무리 발언까지 쭉 들었는데 굉장히 윤 대통령이 의자까지 이재명 대표 빼주고 처음에 굉장히 시작이 좋았습니다. 이종훈 실장님, 근데 네. 이 대표가 모두 발언하면서 이제 안쪽 주머니에서 A4 용지를 딱 꺼냈는데 5,400자 분량의 한 A4 용지 한 꽤 길었습니다. 15분 정도 얘기를 쭉 했는데 네네. 그때부터는 윤 대통령이 좀 진지한 표정으로 많이 바뀌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서로 간에 어떤 약속이 좀 있었던 것으로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인사말, 아까 들으셨겠지만 뭐 네. 기와 관련된 덕담이라든지 이런 인사말이 끝난 후에 기자들이 퇴장하고 그때부터 이제 요구사항을 양측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보고 또 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지금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나가려고 했는데 네. 거기 다시 들어오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15분 정도 읽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잠깐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라. 일단 그 원래 합의가 사항이 아닌데라는 그런 이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5분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어떤 표정 관리가 쉽지 않으셨을 테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세봤더니 한 16가지 이상의 요구 사항들이 나열돼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대답을 못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표정이 좀 더 진지한 경청하는 자세에 대해 일부 부분에서 좀 굳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일단 이재명 대표가 나가는 기자를 데리고서 저 얘기 들어보세요. 계속 카메라로 찍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의도가 좀 있다고 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지금 갖고 온 것을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 대표가 독재, 통치 이런 단어 써가면서 작심 발언 15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윤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해가 돼 그런 부분들은 약간 이런 좀 느낌을 줬어요. 그렇죠. 일단 대통령이 듣기에는 다소 불편한 이야기들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전달이 된 건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사적인 관계로 저 만남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지위에서 공적인 만남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드러나 이 성남 민심을 조목조목 전달해야 된다라는 책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겠다라는 것을 준비해 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준비한 얘기들을 대통령 면전에서 쏟아낸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개인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생각, 국민들의 걱정거리들을 대통령께 전하는 자리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또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말 총선에서 드러난 성남 민심에 비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표현을 순화한 것 아니냐, 결국 순한 맛으로 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순한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순한 맛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본인을 향해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민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 있었겠지만 정치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치라는 것이 원래 불편한 이야기 함께 마주하면서 시각차도 하긴 하지만 대화와 그리고 협치를 통해 또 국민을 위한 방법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정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또 소통의 첫 어떤 틀을 마련했으니까요. 이 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말에 윤 대통령도 이런 말씀 하실 거라 예상하고 왔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인 모습이었고요. 자, 일단 넥타이의 정치학이란 말도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계속 보셨겠지만 대통령실 측 그리고 민주당 측 인사들이 다 이제 넥타이를 맸는데 조금씩 공통점이 있습니다. 뜯어보면은 이종훈 실장, 일단은 네. 윤 대통령과 참모들은 자주색인데 어쨌든 이게 협치의 상징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고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참모들은 민주당의 상징인 어떤 파란색 계열을 했고요. 이게 의미를 부여하는 건가요? 의미가 실제로 있는 건가요? 의미가 있겠죠. 대통령은 보통 정상회담에서도 색깔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른다고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PI라고 해서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 즉 대통령이 어떻게 보여야 한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다 메시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장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미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관리되는 게 바로 PI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넥타이도 보시겠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와 배석자들은 모두 푸른색 계열의
그러니까 민주당을 좀 상징하는 그런 계열의 넥타이를 맸고요. 여기에 만약에 윤 대통령과 또 참석한 그런 이 참모진들이 빨간색을 맸다고 한다면 이게 완전히 뭐 또 국민의힘을 상징하는데 네.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무슨 대립을 세우려고 하는 듯하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색 계열이지만 이 계열을 쫙 보면 그 붉은색과 푸른색을 좀 더 혼합한 그런 보라색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보라색에 가까운 자주색 계열을 입음으로써 경청하고 또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룰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아마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PI라고 설명하셨는데 어떤 대통령의 어떤 이미지, 정체성 얘기하시는 건데 그럼 뭐 대통령이 예상하고 일단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 하나, 뭐 표정 하나, 뭐 손짓 하나, 말투 하나도 어떻게든 고려하고 들어왔다 이렇게 그렇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예. 지난번에 KBS 대담 때, 네. 대담 때 2월에요? 예, 그렇죠. KBS 대담 끝나자마자 대통령실이 아이고 참모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고 조언을 했는데 나는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일 거야라고 물리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PI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진실된 모습이다. 이런 식의 사고를 2년 동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어떻게 보여야 된다.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은 무엇이다.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어떤 넥타이 색깔부터 모든 것들을 다 맞춰가려는 어떤 모습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바뀌고 있다라고 전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윤주 부위원장 생각 어떠십니까? 넥타이에서 분명히 어떤 그 양측의 메시지를 냈다고 좀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그런 정도 해석은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물론 뭐 우리가 넥타이 색깔에 집착해서 뭐 그것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렇죠. 적어도 대통령과 그리고 야당 대표가 만나는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뭐 아무 넥타이나 매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다만 제가 색깔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자주색이라고 한다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동등하게 섞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디가 더 섞여 있습니까? 그렇죠. 빨간과 파랑이 동등하게 섞이면 사실 보라색이 돼야 되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아까 이제 전체 그 사진을 단체 사진을 보면 이동훈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 넥타이를 했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빨간과 파랑이 적절히 5대5로 섞였다라고 볼 수 네. 있겠지만 자주색 계열이다라고 한다면 붉은 계열이 먼저에다가 이제 파랑색이 조금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색깔로만 본다면 아직 대통령실에서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물꼬를 트지만 네. 사실 너무 또 야당에 대한 부분에 공간을 많이 주지는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는 조금 드는데요. 뭐 제 기호일 거라고 생각은 들고 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푸른색 넥타이를 하고 간 것은 어제 야당 대표 그리고 야당 측에서는 민심의 전달자 역할로 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해석도 내놔주셨습니다. 자, 어제 회담이 끝난 후에는요.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이 각각 브리핑을 했는데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오늘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를 말씀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떠시냐고 했더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다릅니다. 자, 이 실장님, 네. 대통령실은 경청했다. 민주당은 기존 입장과 통일했다. 어떻게 좀 해석하시겠습니까? 일단 공통점부터 한번 찾아보지요. 그러니까 대화의 물꼬를 튼다라는 점에서는 양쪽 다 지금 브리핑에서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일단 그것만 하더라도 국민들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단초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화의 어떤 형식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로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형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보통 영수회담이라고 표현되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났을 때 사실 의제를 이렇게 길게 여러 가지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한두 가지 서로의 어떤 정말 필요한 것들을 서로 합의를 보는 게 영수회담이거든요. 이를테면 성공한 영수회담을 지금 기억을 해보면 1989년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간의 회담이었어요. 그때 서로 간에 어떤 바터가 있었습니다. 네. 뭐 바터라고 보면 나쁜 게 아니고 협상의 어떤 결과를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간평가, 노태우 대통령이 공약한 중간평가를 김대중 대통령이 그건 위헌입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합의를 받고 예. 거꾸로 노태우 대통령은 5.18 특별법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을 청문회에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총재가 요구한 부분을 받아들였거든요. 이렇게 의제들이 아주 명확하고 소수일 경우는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의제를 합의할 것보다는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 같은 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측에서도 충분히 들었다. 합의를 볼 수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니까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좀 답답하다라는 건 그 16가지 중에 확답을 얻은 게 없기 때문에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이건 처음부터 의제가 좀 명확하지 않고 어떤 의제도 담을 수 있다라고 서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듣다 보니까 어쨌든 웃으면서 만났고 긴 시간 2시간 넘게 얘기했는데 마지막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답답하고 아쉬웠다. 이 정례화를 하자고 하는 어떤 대통령실이 받아들이기엔 이 돌아온 반응이 좀 아쉽다.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이 모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나마 대통령이 한두 부분이라도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를 답변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점에서 답답하다라는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양측이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끝은 끝이지만 열려진 끝을 보여준 건 상당히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어쨌든 보면은 이 모두 발언 때는 이재명 대표가 한 15분 동안 쭉 이제 준비된 원고를 좀 읽었고 기자들이 나가고 나서 윤 대통령 위주로 발언이 진행됐는데 거의 뭐 85대 15 정도로 대통령이 더 말을 길게 했다. 이런 부분을 좀 짚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 발언 때는 이재명 대표가 준비해온 이야기들을 이제 민심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85 정도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한 70 정도는 대통령의 발언 점유율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조금의 수치는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대통령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다라는 부분은 좀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그랬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왜 그렇게 그렇죠. 됐는지.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제안했던 여러 의제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많이 하신 게 아닌가라는 또 후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25만 원 민생 지원금이라든지 뭐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여러 특검법에 대해서도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왜 의견을 합치할 수 없는지에 대한 또 설명이 길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설명 혹은 듭니다. 해명. 그렇죠. 사실 그런데 야당으로서 아쉬운 부분들은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대통령께서 처음에 이 회담을 제안하시면서 이재명 대표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듣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는 비공개 회의 때 대통령께서 말씀을 참 많이 하신 것 같고 말씀을 많이 하셨다 이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 말씀을 많이 하신 그 이후에 뭔가 야당과의 함께 협치회장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그 의견이 좁혀질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이 일단 경청하겠다고 했는데 더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그런 지적하신 부분은 거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더 하셨더라고 하더라도 뭔가 야당 입장에서는 뭐 야당 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해 준다든지 뭐 구체적으로 뭐 안 된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대안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더라면 네. 그래도 합의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의 입장 차에서 한 발 정도는 좁혀갈 수 있었을 텐데 어제는 뭐 합의문도 나오기 어려웠지만 사실상 서로 간에 뭐 입장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아쉬움이 나오는 것도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굉장히 많은 의제를 이재명 대표가 던졌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요점을 꼽아서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짧게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많은 얘기 들으려고 했는데 요
포인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자, 이종원 실장님. 네. 자, 첫 만남에 좀 민감하고 좀 예민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가족 등 주변인 의혹 이런 걸 좀 해결하고 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첫 만남에 과연 할 것이냐 다룰 것이냐 이런 얘기가 좀 해석이 좀 있었는데 결국 내놨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주당 지지층들이 더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좀 필요했던 건 완급, 우선순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저께 전문을 보시면 제가 계속 이렇게 표현하신 거를 아마 아실 겁니다. 나열식이었다. 즉 무엇인가 정말 대통령한테 이거 하나만큼은 좀 이번에 꼭 해달라든지 또는 이거는 정말 후순위라도 꼭 나중이라도 챙겨달라든지 이런 완급이 있으면 아마도 지금 장현주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의 답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뭐 선택과 집중. 그렇죠. 선택과 집중이 없었던 부분이 바로 이 가족과 관련해서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도로 끝났거든요. 어떤 건 좀 더 무슨 요구라고 표현했지만 이 부분은 스쳐 지나가는 듯한 어떤 느낌이었어요. 가령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뭐 지지자들이 생각했다면 다른 것보다 제일 앞서서 이렇게 해야지만 측근에 대한 의혹이 없어지니까 이것부터 꼭 이번에는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물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피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합의를 하든 아니면 결렬을 하더라도 여지를 두던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났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나열식이었기 때문에 85%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앞서서 20페이지에 그러니까 뭐 A4 용지에 한 20여 페이지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일일이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답변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 비슷한 질문 드릴 텐데 이 가족 관련된 질문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좀 껄끄러울 수는 있으나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건 꼭 해주세요라고 좀 뭐랄까요 더 지지를 하고 호소를 하고 했기 때문에 뭐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 영수회담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기본적으로 민심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책무를 다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통해서 드러난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게 어제 이재명 대표의 또 입장이었다라고 보이고요. 물론 이제 이종호 실장이 지적 주신 것처럼 의제가 너무 많지 않고 좀 한두 가지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더라면 합의문이라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아쉬움은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도 의제를 정하기 위한 실무 협의들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러나 그 실무 회의 과정 중에서 의제 부분이 잘 좀 껄끄럽게 되고 서로 삐걱거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의제 상관없이 일단 만나겠다라고 통 크게 결단한 부분들 때문에 이 영수회담이 있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의제가 뭐 12개 이상이 됐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뭐 의제를 시험 문제에 만약에 비유한다면요. 시험 문제가 오히려 더 많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게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유리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뭐 단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좁은 가능성밖에 없었겠지만 문제가 10개가 넘어가니까요. 그중에는 분명히 난이도가 대통령실이 보기에는 또 상급의 난이도도 있고 좀 하급의 난이도의 문제들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12개나 되는 문제들 중에서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답이 나오고 또는 민심이 원하는 답안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상 어제는 백지 답안이 나온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또 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 어제 영수회담은 그 만남 자체는 큰 의미가 있었겠지만 결과 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 변호사님,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꾸준하게 좀 요청했던 게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문제였는데 네. 대통령이 선별 혹은 어떤 감액 정도에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 이견이 좀 나눴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회담에서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 지급 방법에 대해서 지역화폐를 활용하자라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 지원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이 골목 상권이나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특히나 이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해달라고 거듭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물가나 금리 또 현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보다는 어려운 분들에게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현 정부의 안을 유지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라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대표의 제안을 좀 거부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단은 정부의 안을 먼저 시행을 해보고 이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에 야당이 제안한 방안을 여야가 좀 협의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접점을 못 찾은 25만 원 지원금 양측 목소리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듣고 오시죠.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됩니다.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공통점, 공감대 형성한 게 의대 증원 문제라고 합니다. 25만 원 관련해서 좀 이견이 있었지만요. 자, 그리고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종원 실장님. 네. 윤 대통령이 다음 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할 거다. 그렇죠.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이후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질문을 받아서 어떤 얘기들을 할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것도 뭐 실행이 될까요? 어떨까요? 실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자들 앞에서 이미 한 2가지 정도의 질문을 비서실장 임명과 그다음에 정무수석 임명 때 보여줬거든요. 네. 그때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과 관련된 그런 소개하는 자리에서는 질문을 안 받으시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다,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면서까지 이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유추해 보건대 대통령은 이제 기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또 그것이 국민들과 이제 국민들로부터 뭐 불통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길이라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선거에 집권 여당이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난제들이 지금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 번의 만남에서 지금 기대를 완전히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라는 것이 아직도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저는 아마 할 것으로 보고 또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 궁금한데 일단은 기자들이 질문할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질문에 대해서 가감없이 바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이 좀 난처할 수 있으나 또 대답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아직 기자회견 확정 안 됐습니다만 이런 거 감내하고 다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기자회견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대통령께서 얼마나 기자들께 질문을 안 받았고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불통의 이미지로 그동안 굳혀왔는지를 볼 수 있는 또 장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기자회견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자들의 날선 그런 질문들 받아서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모습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라는 어떤 그런 형식을 빌려서 뭐 국민들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그 형식이 굉장히 많이 아쉬웠었습니다. 기자회견의 형식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모두 발언을 하는 양식으로 총선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어떻게 국민들과의 소통이 되겠냐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제라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의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기자 뒤에 있는 국민들의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허심탄회하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역사 특강좀이라고 제가 정해봤는데 이건 변호사님, 자 역사 특강좀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들 아리송해 하실 텐데
민주당 내 친명 모임이죠. 더민주혁신회의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입니다. 국회에서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는 총선 평가 및 이 조직 전망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혁신회의는 작년 6월에 이 친명계 원외 인사를 중심으로 출범한 조직인데요. 현역 물갈이 또 이재명 수호를 내세워서 활동해온 조직입니다. 혁신회의는 어제 간담회에서 이 혁신회의 출마자 50명 중에 무려 31명이 당선됐다라면서 이재명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간담회 분위기 내내 축제 분위기였는데요. 특히나 이 강의원 공동대표는 10명 중에 31명이 당선됐다라면서 이 당선자와 낙선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김준혁 당선자를 호명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긴장시켰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혁신의 2기가 출범하면 보란 듯이 역사학 특강을 좀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좌중에 박수와 환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김준혁 당선인 굉장히 저희 총선 기간에 많이 저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목소리 저희가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당 혁신, 국민 주권, 정치 개혁.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시대를 열자 이런 취지로 더민주혁신회의가 출범을 했었는데 행정 권력으로 나아가야 국회 탄핵소추안이 200석인데 너무나 안 맞죠. 180석으로 낮춰서 혁신, 국회의장은 대단히 중요하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사회자가 아니다. 한 번도 당의 입장에서 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국회의장 후보들까지 줄줄이 가서 한마디씩 했는데 자 장인주 부위원장님 일단 네. 원외 조직입니다. 더민주혁신회의 네. 이제 당내 최대 개파가 될 거다. 뭐 예전에 이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친문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친명 중에서도 여기 최대 개파 될 거다 얘기 나오는데 맞습니까? 뭐 그런 분석들이 벌써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더민주 소속의 어떤 분들께서 지금 31명이 이번에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2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일단 31명의 현역 의원이 배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좀 힘있고 목소리가 큰 그런 또 조직이나 개파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 입장으로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지금 공천 과정도 지내왔고 그리고 총선 과정을 거친 후에 압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제 당 내에서 뭐 특별히 뭐 개파 논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은 지금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일단 가장 본질적인 것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건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들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대부분 합치를 하시거든요. 결국 지난 4년 전 그 총선 때도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많은 의석 몰아주셨지만 사실 의석수만 많았지 제대로 일한 게 무엇이냐라는 질타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요. 네. 22대 국회에 들어가서는 속도감 있게 일들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더 많은 것이지 사실 그런 차원에서의 모임이라고 봐야지 뭐 일단 뭐 개파 논쟁이라든지 여러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눈에 보이거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31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모임 회의인데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종호 실장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여권에서는 더민주혁신회의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어떤 사실 단체인지가 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지금 어저께의 그런 그 모임에서 이미 자신들의 성격을 다 드러냈거든요. 어떤 모임이었냐면 바로 이겁니다. 50명이 다 출마를 했는데 그 50명의 지역구가 거의 다 반명, 비명계 의원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또 양문석 당선인, 그다음에 김준혁 당선인, 바로 비명의 상당히 중진 의원들,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또는 박강원 의원을 저격하고 그 자리에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어떤 지금 이 혁신회의의 후보들, 당선인들도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비명 행사의 프레임을 돌파한 우리 당선인들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영상입니다. 그 자리에서 영상이 이렇게 보여졌는데 네. 어떤 영상이냐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장면과 그다음에 법원에서 그것이 기각되는 장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공동대표죠. 김우영 공동대표가 울먹이는 장면이 지금 보여졌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수호하기 위한 모임이구나. 이렇게밖에 안 여겨지거든요. 구호도 이재명과 함께 정권 교체.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수호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우리가 모였는데 여기서 30명이나 당선됐다라는 축하를 하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4명의 국회의장 후보가 간 것도 참 뭐랄까요, 적절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친명의 마음을 얻어야만 국회의장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경쟁. 어저께 국회의장 후보 4명의 이야기도 거의 다 내가 이재명의 뜻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느낌의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거기에 이제 환호성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것이 정당 민주주의일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네. 김준혁 당선인에게 역사 특강 듣겠다라고 해서 이게 적절한 거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 이번 키워드 주제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부적절하다, 아니면 뭐 다 총선 끝났으니 할 수 있는 말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전통의 민주당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의 역사 인식을 갖고 또 이런 그런 젠더, 계층, 지역 모든 갈등 요인을 다 포함된 그런 폄하 발언들을 이어가는 함량 미달의 정치인을 배출을 해서 물론 너무 늦은 시간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공천을 철회할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제명은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환호성과 역사학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저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렇구나. 이게 지금 김준혁 당선인의 발언들을 전부 다 이 민주당이 옹호하고 또는 다 사실이라고 여기고 있구나라고 지금 발언한 것이거든요. 이 장면을 보고 2대 졸업생들과 그다음에 안동의 그 소수서원의 관련자분들 또 많은 진짜 박정희 대통령의 유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또 개인 의견까지 주셨고요. 일단 장윤주 부위원장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그렇죠. 일단 김준혁 당선인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막말 논란이 있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사과를 권고했고 당선인도 그 총선 기간 중에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의원이 진짜 되고 나면 22대 국회에서 어떤 의정 활동을 보여주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또 그 사과의 진정성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총선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막말 논란들로 인해서 김준혁 당선인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역사학자로서의 모든 연구라든지 뭐 전체적인 뭐 강의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 과거가 모두 다 부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의 논란이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22대 국회가 열리면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체급입니다. 체급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실 텐데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인데 네. 전당대회에 나올 수도 있다. 뭐 전당대회 좀 늦춰달라. 뭐 이런 얘기 소문이 돌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부분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신 변호사의 이 인터뷰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한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5대5로 봤는데 본인 또한 이제 그렇게 본다라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측근 국회의원들한테 이 전당대회를 가능한 한 연기해달라 그렇게 부탁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 말의 신빙성 여부를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보는 한 위원장 전당대회에 참여하고 또 당 대표가 되려는 뜻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는 사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신평 변호사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했는지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제가 듣기로는 말이죠.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가능한 한 연기해달라는 그런 말을 자기 측근 국회의원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말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위원장은 제가 보는 한
가능하면은 그 전당대회에 참여를 하려고 당대표가 되려고 그런 뜻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네, 이종구 실장입니다. 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좀 시간을 두고 네. 예를 들어 다음에 있을 재보궐선거에 도전한다거나 뭐 이런 추측이 많이 나왔는데 전당대회에 나올 수도 있다. 좀 늦춰달라. 네. 신빙성 있는 얘기로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자, 우리가 지나가는 어떤 행인 A 씨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늦춰달라고 합니다. 라면 기사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지나가는 행인의 발언은 우리가 그 신빙성에 대해서 사실을 따질 수도 없잖아요. 네. 신뢰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사를 쓰려면 인용하는 사람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지만 우리가 기사를 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분명히 심평 변호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빙성은 내가 모르지만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신빙성을 모르는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본인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라고 확신을 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크레딧을 달고 심평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평 변호사가 정치 평론가인가요? 정치계에 한 10년, 20년 몸담았나요? 박지원 당선인은 몸 담았습니다. 뭐 지금까지의 이력을 보면 박지원 지금 당선인이 뭐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는 그래 이럴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이는 이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심평 변호사 저 멘토라는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윤 대통령의 멘토였다. 왜냐하면 이용 그러니까 대통령의 수행실장이었던 이용 의원이 저분은 멘토가 아니다라고 아예 직격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심평 변호사가 한 말에 대해서 그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갈 거야. 이번에 나올 거야. 그래서 밀어달라고 했을 거야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크레딧이 없는 그런 심평 변호사의 말에 왈가왈부하고 흔들릴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믿을 수 없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어쨌든 야권 특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요 연일 한 전 위원장을 좀 저격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까지 준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오히려 이게 한 전 위원장을 저격할수록 한 전 위원장의 체급을 올려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조국 대표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이게 발의가 되면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만 더 올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정치공학적 사고라고 생각하고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검사장 시절에 내세웠던 즉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시고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네. 맞는 거지. 이에 대해서 뭐 체급이 헤비급인지 패더급인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장인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체급은 중요하지 않다. 검사였던 한 전 위원장도 뭐 혐의점이 있으면은 의혹이 있으면은 수사 받아야 된다. 일단 공격을 굉장히 퍼붓겠다. 이런 좀 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특검법 하겠다, 발의하겠다 이게 이제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정이라는 가치가 윤석열 정부가 어떤 탄생하게 되는 기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공정이라는 것을 다시 되돌려 주겠다 뭐 그런 취지로도 읽힙니다. 그런데 일단 체급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사실 체급으로 따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 조국 대표의 체급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치더라도 적어도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 공약을 지키는 모습을 야당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로는 조국 대표의 체급 자체는 더 강화되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관심도 갖더군요. 한동훈 특검법? 갑자기 왜 한동훈 특검법? 이런 얘기도 하던데 특검이 이뤄질 만한 어떤 그 혐의점이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일단 뭐 고발 사주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그 따님에 대한 어떤 입시 비리 문제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대통령의 징계 관련된 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를 받았었거든요. 그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일 때 변호사를 뭐 교체했던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된 한동훈 전 장관의 의혹들을 이제 특검으로 수사를 해보겠다라는 취지의 이제 특검법인데요. 네. 일단 22대 국회에 가서 실제로 발의가 되는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또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이건 변호사님, 아버지가 자녀한테 무슨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자녀가 다니는 방과 후 센터에 부모가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그런 사건이 발생을 부모가요? 했습니다. 네, 이 재판에 넘겨진 50대 부모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된 그런 사건인데요.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좀 살펴보면 부모 A 씨는 이 지난해 9월 15일에 이 방과 후 센터에서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당시에 이 센터의 실장이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곧바로 진화해서 이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범행 배경이 왜 그랬는지를 살펴보니까 다름 아니라 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말을 듣기보다는 이 센터의 실장 말을 더 따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공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님. 네네. 자녀가 그 부모보다 센터 실장한테 더 따른다. 이렇게 해서 불을 질렀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가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몇 번씩이나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키워드가 떠오르더군요. 합의. 합의. 자, 왜 합의라는 말을 하냐면 이 자녀가 그 학교 폭력을 당했대요.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자신의 자녀가요. 예. 그런데 이 자녀에게 합의하자. 그러니까 가해자 부모 측과 합의해라. 합의하자죠, 부모니까. 네. 이렇게 종용을 했는데 그걸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하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다른 어떤 또 이득이나 이런 목적이 있지 아니하면 내 자녀가 피해자인데 내 자녀한테 다른 가해자를 합의하라고 종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단 납득이 가지 아니했는데 이 대목에서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방화를 저지른 사람은 바로 이 합의를 지금 거부하는, 내가 종용을 했는데 합의를 거부하는 자녀의 상황이 바로 센터장이 이것을 사주했다거나 센터장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 센터장에게 이렇게 하면 합의가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위협을 하려고 했다거나 협박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치는 바로 합의가 목적이 아니었느냐. 따른다라는 건 어쨌든 경찰에서 표현한 것이지만 합의에 이렇게 그 키워드를 갖고 보면 이 행위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런 이유로 불을 지른다, 방화를 저지른다. 굉장히 중대 범죄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건 변호사님, 이 사람 처벌 어떻게 받았습니까? 네, 1심이 이제 어제 나왔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이 부모에 대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모에게 적용된 죄명은요.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인데요. 현주 건조물 방화죄의 형량 자체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입니다. 이 부모에게 심지어 미수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된 데에는 재판부가 어쨌든 이 피고인에 대해서 죄질이 좋지 않게 봤는데요. 양형 사유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이 부모가 이미 동종에 이미 범죄를 저질러서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이 방화 범죄 자체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피해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그렇게 양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음주를 한 상황에서 이랬다. 뭐 과거 음주 전력도 있다, 음주운전 전력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술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볼 수 있나요, 장인주 부위원장님? 사실 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요. 적어도 지금 2021년 11월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요. 예. 지금 이 범죄, 그러니까 방화 자체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으킨 범행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범의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했을 거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논외로 사실 이제는 우리가 음주했다라고 해서 심신미약 주장하는 것 이런 부분 이제 재판부에서 잘 받아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부분은 양형뿐만 아니라 주치 중에 어떤 범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또는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는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술이 왼수란 말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를 위한 게 뭔지 부모로서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젓가락, 예, 이건 변호사님, 나무젓가락
뭐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1월 31일에요.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인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웃 주민이 개 짖는 소리를 낸다라는 것에 화가 나서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한 남성이 목도를 서성입니다. 서성이고 뭔가를 조금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요. 이 개 짖는 소리가 난다고 추정한 그 해당 이웃 주민의 집에 가서 뭔가를 들고 위협하는 모양새를 보이죠. 집 앞에 가서 지금 던지려고 하는 네, 거예요? 위협을 지금 이 피해 주민이 나와서 이렇게 응대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는 그런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피해자 A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의 이 집 현관문을 발로 찬 뒤에요. 이 피해자가 문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흉기를 휘두르면서 위협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피해자 A 씨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한테는 나 그런 적 없다. 난 젓가락을 들고 있었을 뿐이다. 젓가락. 네, 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을 했지만 결국 CCTV에 명확하게 이제 흉기를 들고 위협한 모습이 찍혔고요. 뿐만 아니라 경찰이 자택을 좀 수색을 해보니까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 범위로 결국 체포가 됐는데 조사 과정 중에서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경찰이 물어보니까 피의자 A 씨가 얘기한 게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화가 나서 본건법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네. 저희도 사실 문 열면은 상대 집에서 인기척이 나면은 강아지가 짖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이종훈 실장님. 네네. 이 경찰한테도 이렇게 황당한 변명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폭언이나 폭력으로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해결하려는 것은 바로 분노 조절 장애거든요. 분노 조절 장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충동적 분노 조절 장애, 또 하나는 이제 습관성.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습관성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폭언이나 폭력으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된 어떤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협박당하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해결된 것처럼 상황이 모면됐죠. 그 경험이 쌓여가면 아무나 어떤 때든 이렇게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을 그렇게 폭언이나 폭력으로 하게 됩니다. 두 가지 해결을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런 층간 소음이라든지 혹은 강아지, 그러니까 반려견들의 어떤 소음을 직접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자체라든지 공적 기관을 통해서 중재를 하는 기관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웃 간의 어떤 충돌을 직접적인 어떤 충돌로 비화되지 않게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건강하게 화내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화를 그냥 누른다고 해서 이 화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건강하게 표현하고 건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과정이 경험이 쌓이면 폭언이나 폭력으로만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자존감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좀 더 익혀나가는 그런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해결법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보면 강아지가 얼마나 짖었길래라고 뭐 한편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흉기 난동 사건이 작년에 좀 많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시민들, 주민들 그냥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웃 간의 층간 소음 때문에 나는 흉기 사건도 많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무차별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또 흉기 사고, 흉기 테러들도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또 그런 안전이라든지 이런 또 신변에 대해서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만큼 아까 이종훈 실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사회적인 연대가 강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 보입니다. 물론 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인 차원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또 해결하고 사회 전체가 전반적인 국민 구성원들이 모두 평안하고 또 안전할 수 있는 방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고민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사건 사고는요.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자, 키워드 보시죠. 이건 변호사님, 현실판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건데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 거죠? 영화 기생충에서는 집주인 집에 살았죠. 이번 사건은요. 편의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부부가 마치 편의점 주인처럼 마음대로 음식들을 다 취식하고요. 심지어 돈까지 손을 댄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편의점 직원으로 일하면서요. 편의점 내에 있는 샌드위치도 마음대로 먹고 음료도 마음대로 마시고 심지어 그곳에 있는 담배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또 현금으로 고객들이 결제를 할 경우에 그걸 바로 자신의 주머니에 넣기도 하는 그런 과감한 행동을 했던
이 부부, 직원으로 일하던 부부가 이제 범죄 혐의점이 올랐는데요. 이들이 편의점 주인이 아니라 직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동안 일하다가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고 하는데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현금과 물품도 이들과 함께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이종훈 실장님. 네. 자, 이렇게 5개월 동안 1,000만 원이 넘는 금액. 그렇죠. 자, 어떻게 편의점주 또 몰랐을까? 이런 좀 의구심도 들어요. 그렇죠. 저도 그게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편의점 주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편의점에만 어떤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편의점을 좀 더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그 직원을 채용하려다 보니까 아이가 있는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고 최소한 아이가 있었으므로 이 부부에게 믿고 맡기면 내가 다른 사업도 할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5개월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어떤 뭐랄까 분석도 안 하고 뭐 매출액에 대한 맡긴 어떤 거군요. 상황을 체크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편의점주가 이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어떤 결과 되겠죠. 네,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뭐 이 남성이 과거 전력도 있다고 하는데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해당 남성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인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마음대로 거기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거나 먹거나 이런 부분들 다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금고 있는 돈까지 손을 댔다라고 하면 절도죄까지 더해질 것 같은데요. 업무상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그 처벌 수위가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이브픽입니다.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자리한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또다시 테러를 당해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 남성이 소녀상 앞에 설치된 의자엔 초밥을, 또 소녀상의 머리엔 일본산 맥주를 올려놓으며 조롱하는 행위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소녀상 옆 빈자리에 앉아 초밥 도시락을 먹다가 근처 경찰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성 지난 6일 소녀상에 검은 봉지를 씌우고 빨간 글씨로 철거가 적힌 마스크를 붙인 사람과 동일 인물이었다는데요. 일각에선 이 남성이 테러 후 사진을 찍어 극우 사이트에 자랑하듯 올린 행동을 보아 극우 단체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예상했습니다. 가슴 아픈 한국 역사의 상징 소녀상이 받은 모욕. 경찰은 법적 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구기 종목 출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에 이어서 여러 구기 종목에서 우리나라 팀 출전이 줄줄이 무산된 건데요. 이번 파리올림픽 단체 구기 종목, 축구를 비롯해 농구, 배구, 하키, 핸드볼, 럭비, 수구까지 모두 7개가 열리는데 여기서 태극마크를 달고 본선에 나설 구기 종목은 올림픽 핸드볼 사상 최초로 11회 연속 진출에 성공한 여자 핸드볼이 유일합니다. 여자 핸드볼만이 한국팀의 자존심이 되어버린 상황. 출전 선수가 많은 단체 구기 종목의 부진으로 이번 파리로 향할 한국 참가 선수 규모는 170명에서 18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출전 선수가 200명 이하로 내려간 건 50명이 나선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처음입니다. 기업들은 스타 선수가 많고 경기 시간이 긴 구기 종목을 통해서 TV 광고 등으로 올림픽 특수를 노려왔는데 이번 결과로 마케팅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네요.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